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평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과연 부부 상담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속에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부부 상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효과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혹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상담가로서의 경력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동등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두 사람의 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남편도 마찬가지군.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양방향의 문제, 즉 상반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겪고 정서적 학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지금,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상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는 관계는 상방향 도로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별일 아닌 듯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가스라이팅과 책임 전가 속에서 점차 지쳐갑니다.
결국 피해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신하게 되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가해자는 점점 더 커지고 피해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을 상담실에 함께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상황을 또 다른 학대의 무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협조적인 척 연기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두 분 모두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그날 밤 침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상담사님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상담실은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상처 주는 2차 가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는 영원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개인 치료입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와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해자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관점을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와 같은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로운 행동을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츠러들었던 세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사는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도중 미세한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 때 이를 즉시 간파하고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부부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부부 상담을 시작하여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먼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지 그룹을 찾아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평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부부 상담 혹은 연인 간의 상담은 흔히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서적 학대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